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굴의 기적이다라고 해서요. 태국 북부의 한 동굴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던 이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입구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열흘 동안 살 수 있었는지 생존했던 그것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굴 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요. 이 소년들과 코치를 구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분 확인 기다리는 남측의 선수단이라고 했어요. 경평 농구대회를 위해서 우리 대표팀이 어제 공군 군용기를 이용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왜 군용기를 타고 왔느냐라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엔과 대북 제재 때문에 군항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엉덩이에 흙이 묻었네라는데 북한 조선중앙TV가 이 신의주 화학공장 시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김정은의 바지 뒤쪽에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이 공장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6강 경기 졌는데 라커룸 싹 청소하고 감사합니다. 메모까지 남기고 떠난 팀 과연 누구일까요? 페어플레이를 게임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비난을 샀던 일본팀 라커룸입니다. 16강에서 벨기에에 2대3으로 역전패하면서 라커를 떠날 때 저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뭔가 본받을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벽에 손짓고 벽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감 이후 당뇨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제 공판에도 또 역시 벽을 짚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물폭탄 쏟아지고 땅 움푹 꺼지고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부산 일대에서 여러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아찔합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태풍이 올 때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평입니다. 비대위원장 찾아 회창홍 계세요. 이회창 전 총재의 이름까지 거명이 됐습니다.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서 도울 김용욱 선생 얘기도 나오고요. 이국종 교수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작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자꾸 뒤로 돌아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대리운전 좀 까칠한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역시 이회찬 전 총재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비판적으로 만평에 보여줬습니다. 문을 지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친문과 비문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친문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이고 귀여워라. 종부세 개편안 마치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요. 고양이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갑 엠벤 수석 논설위원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창용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얘기 드렸던 태국 소년들 극적 생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로 동굴에 또 폭우 예보, 구출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데요. 이 축구팀 소년 12명과 이 코치의 한 명이 이 동굴 안으로 관광차 들어갔다가 열흘 넘게 실종이 됐습니다. 다행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 동굴 내에는 이미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소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수로 물을 빼는데도 한참이 걸리고요. 지상에서 굴을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소년을 구하는 것도 이 정상까지, 산 정상까지 장비를 옮기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아 위원님, 사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 광산이 매몰됐을 때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흘 넘게 동굴 내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참 기적적이죠. 그리고 살아 있어서 다행인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나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사히 좀 귀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길 갔는지 지금 여러 궁금증이 있잖아요. 도대체 동굴이라는 데는 원래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폭우 속에 왜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구출되면은 정황들이 속속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대부분 이제 건강하다고 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음식물을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무사히 좀 다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훨씬 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How many of you? นะครับแล้วก็ถ้าเราประเมินแพทย์ประเมินแล้วว่าสุขภาพน้องเขาเป็นอย่างไรเราจะดูแลเขาให้มีศักยภาพพอที่จะเคลื่อนไหวได้ก่อน 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돼요. 그렇죠? 어쩐 재난이 오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1세에서 16세인 유소년, 예. 고치가 있지만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침착하고 예. 차분한 저런 표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공포심이 있을 텐데 열흘 동안 동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견상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고 문제는 속히 구출을 해서 예. 정상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이 차 있고 또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또 폭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많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식량을 제공을 해주고 예.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일을 먼저 하는 모양인데 예. 길게는 몇 개월도 걸린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 하여간 태국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관광 구경하러 이제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고립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저런 뉴스를 보면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배우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배우겠습니다만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위적인 노력도 예. 중요하지만 태국 그 동굴 지형 안에 예. 그 온도가 예. 한 24도 안팎으로 견딜 만한 조건이었고 더운 나라니까. 예. 그리고 또 동굴 안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물로 연명할 수 있었던 예. 조건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한 1,000여 명의 구조단들이 대거 예. 투입돼서 이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예. 노력들은 정말 이 감동적이다 이런 모습을 예. 봅니다. 뭐 저 좋아하는 이제 부모님들 얼굴 모습을 보니까 더 애틋해 보입니다. 자, 금융종합과세 쇼크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었다. 재정계약 권고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대상이 기존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였습니다. 그래서 한 9만 명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이 기준이 1천만 원 초과로 확대가 되면서 40만 명이 새롭게 이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자가 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금융소득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구간 개인 수만 명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금융소득으로 1년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자식이라든지 또는 배우자에게 딱 얹혀져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들은 그동안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천만 원으로 좀 낮춰서 이제 앞으로 당신들도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라. 이 혜택,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4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 한쪽에서는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오늘 경향신문 만평에서는 야, 이거 뭐냐.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아니네.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네요. 그렇죠. 언론마다 아주 그 일면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죠. 예. 그러니까 뭐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입장을 내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건 상당히 그 과세 강화다 이런 예. 입장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들 그리고 금융소득, 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권고안이고 가려면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여러 또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금융 소득으로 또 주로 먹고 사는 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건보료도 부과되고 세금을 더 징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자들의 문제가 됐을 경우 예를 들면 지방에 있던 공급 이 문제 상당히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똘똘한 하나의 주택 이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강남 집 같은 데 오를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논의 구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입법 과정에서 뭐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런 논의 어떤 정리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 보유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바뀌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이 이제 본격적인 시행이 들어갔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B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퇴근은 3시간 빨라졌지만 5시간 대리운전 띱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별 수 있나요? 신혼 살림은 빠듯하고 생활비 충당하려면 뒷차라도 열심히 몰아야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차라는 것이 대리운전을 하면은 그 대리운전 기사를 나중에 이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 줄면서 월급이 100만 원 정도 줄었다. 주 4일 대리운전하면서 간신히 이 간극을 메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신호 변호사님. 네. 한쪽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있고 또 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처럼 수입이 줄어들어서 부업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대기업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좋아하는 편이고 그 밑에 영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서운해하네요. 맞습니다. 저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공무원에게도 주 52시간을 이제 좀 확대 적용하는 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시간이 줄어가지고 저녁 있는 삶이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영세한 어떤 그 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직장 생활이 조금 불안했던 이런 데에서는 해고를 당한다든지 내지는 직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월급이 줄어서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일해야 하는 삶 이런 것이 돼서 그것이 지금 뭐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저렇게 되면은 저녁에 또 뭐 뒷차든 하여튼 뭐 대리운전 기사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로가 돼가지고 52시간 근무의 어떤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특별한 해법이 있는지 참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가난은 뭐 나라에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 산업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라든지 300인 이하에서는 이제 이게 유예가 됐죠. 그래서 여전히 주 52시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52시간 하는 걸 보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좀 느껴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까지도 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마다 이 주 52시간 문제도 보는 시각이 좀 극명하게 다르군요. 이제 이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가 우리 사회가 너무 과로 사회고 일에 치다 보니까 저녁이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줄여보자. 이 줄였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완벽한 제도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과로 사회를 막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줄였고 그러한 부작용들은 앞으로 차츰 또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부작용을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과 현실이 다른 측면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 탄력 근로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 시간을 입법을 할 때 3개월로 했는데 그 3개월은 너무 기간이 좁다. 지금 계절적인 어떤 수요랄까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탄력 근로제를 한 6개월 정도 늘리자는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총리는 그거를 수용할 듯 그런 시사를 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그랬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고 이 근로시간 문제,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 저녁 있는 삶과 관련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근로자는 아주 편해진 반면 지금 영세한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또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을 차츰 뭐 개선하자. 이거보다는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이 될 때도 사실 많은 이제 혼선과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착이 되긴 했습니다만 주 52시간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정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또렷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자, 사건 소식 가겠습니다. 김광석 부인이 살해했다는 주장은 허위다라고 해서 경찰이 이상호 전 뭐라고 불러야 되죠? 기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감독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이상호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데 영화 김광석의 이 감독인 이상호 씨는요, 김광석은 타살됐다, 서혜순 씨가 핵심 혐의자다라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여러 근거들, 의혹들을 좀 제기를 했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서 씨가 강압적으로 이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김광석을 살해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 서혜순 씨가 김광석의 이 저작권을 시댁에서 뺏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 서연 양을 유기치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서혜순 씨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런 주장을 했던 이상호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상호 씨는요, 자신의 SNS에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 문제 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건 실망스럽다라면서 끝까지 뭔가 의혹이 있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문제 제기할 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 준비를 합니다. 언제든지 명예훼손이든 무엇든 대응해 오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그 또한 취재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기하신다면 성실하게 응해 드릴 겁니다. 의혹 제기하는 누구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충분한 취재자료 없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자료 없이 게재를 했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영화 내용보다 더 단정적인 표현. 서혜순 씨에 대한 인격적 살해 방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단죄로서 사필 규정이라 보는 거죠. 네, 시간을 되돌려 놓고 보면은 사실 저맘때 우리 언론도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이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 또 반박되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제 서혜순 씨나 이 김광석 씨 타살 의혹과 관련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섰는데 김창룡 교수님, 이게 언론의 보도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명예훼손으로까지 기소하는 것은 경찰이 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 언론의 기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될 정도로 충분한 객관적 증거도 없었고 너무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인지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이 시각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지금 현재 이 보도 이 내용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경찰의 기소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요. 검찰은 말하자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 그동안의 자료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료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호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가족의 증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고 자기는 보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뉴스로 보도된 것이 아니고 영화로 만들어서 기록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라는 이런 미디어 방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보다 폭넓게 창의성과 또 자유를 부과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법원에 가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현재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강신업 변호사님, 경찰이 이상호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상호 씨의 주장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이 단정적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타살 의혹이 짙다. 그렇죠. 혐의자는 핵심 있습니다. 혐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김광석 씨 그 타살을 한 어떤 살인자가 말하자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그다음에 또 모욕적인 표현도 했거든요. 뭐 기자회견 유기했다. 그다음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또 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악마라는 표현도 썼고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어디까지 그 기자가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할 수 있는가, 보도의 한계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라든가 내지는 이 명예를 지킬 인격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충돌 지점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저번에는 그 단계에서는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니까 그 의혹을 보도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오면은 경찰의 어떤 조사가 8개월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광석 씨 살해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만 35명 정도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부검의 의견이라든가 내지는 그 당시에 병원 일지라든가 기록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본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다른 의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어떤 경찰의 얘기라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 와서는 적어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죠. 더 이상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반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경찰의 어떤 이런 수사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고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와 법원의 어떤 재판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도 이 아이템, 이 의혹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 단정할 수가 없어서 양쪽의 주장을 좀 가급적 균형 있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재판 결과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질 텐데, 그러니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정사실화했다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론도 아까 끝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언론도 사실은 그때 일방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모두가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여기 언론학자 계시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사인, 민간인에 대해서까지도 무차별적인 이른바 만연상식의 이런 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김광석 씨 부인권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언론의 보도 역시도 개인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보도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 점을 우리는 지금 잘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인 민간에 대해서 무차별적 의혹 제기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그거는 확대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뭐 1인 미디어도 좀 있고요. 또 인터넷 매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런 매체들 또 1인 미디어에서 사회 고발 아이템들, 뉴스, 뭐 보도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요.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사실은 가짜뉴스인지를 우리 독자, 시청자들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카더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 있어요. 뭐 팟캐스트들도 많고요. 참 너무 홍수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단은 이제 1인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금도를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고 또 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면 이 진실된 뉴스가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 그 진실된 보도를 해도 그게 가짜 뉴스인 양 또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최근에
미국에서 실험을 했지만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 그 사람의 이 얼굴 모양을 그대로 하고 목소리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예. 그대로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홍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의 분별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의 정말 지금 대형 언론사들은 기자윤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예. 그런 걸 지키는 거.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이상호 씨는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의 영역을 저는 선을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영화 자체도 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명이 다 나오고 하면서 예. 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뭐 가공된 겁니다. 뭐 이런 걸 뭐 밑에 예. 미리 얘기를 하고 전개를 한다면 모를까 그러질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미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예. 표현을 쓰고 한쪽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김광석 씨 부인에 대해서 완전히 그 혐의를 씌우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예. 판단을 시청자나 이런 분들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하게끔 했다면 몰라도 이거는 제작자가 완전히 단정을 해서 몰고 왔기 때문에 예. 경찰의 판단이 저는 뭐 법원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부분은 뭐 해봅니다. 현재 네. 저희가 뭐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요? 검찰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이상호 씨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법원이 좀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상징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과도한 표현이랄까 단정적인 표현들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저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론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의혹만 가지고도 보도할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법원에서도 판단 기준을 3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비자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안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3가지가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공공성이 높은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도 혹은 영화를 만들어서 얼마나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마지막 3번째는 이러한 보도를 하거나 제작 당시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근거가 있는가?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이런 부분에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죄 날 수 있는 거죠. 면피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비록 보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무조건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3가지 기준이 대법원의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과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저도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서해순 씨에 대한 그 방어권을 전혀 허용하지를 않았거든요. 이상호 기자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쪽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든요. 양쪽의 주장을 좀 공평하고 균등 있게 실었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제 공공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을 확대 해석하는 게 과연 이게 서해순 씨가 공인이냐. 물론 김광석 씨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서해순 개인을 과연 공인으로 봐야 되느냐. 공공성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명예훼손의 이제 의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거짓일 때는 그 의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좀 강하게 더 이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더라고요. 공인의 경우 또 공공성에 있어서 사실을 적시해도 원래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지금 나온 얘기는 경찰에서 이 서해순 씨에 대한 얘기가 이상호 기자의 얘기가 허위 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여서 조금 심각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재판부 이제 법원으로 가서요. 이제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벌어질 거고 이상호 씨도 역시 물러섬 없이 언론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하기는커녕 이것을 오히려 내 잘못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의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서해순 씨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궤적, 행동들과 관련해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이 당시에 쏟아졌어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상호 기자 얘기도 그 서해순 씨가 그 상당히 그 실검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 태도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태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기자들도 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